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시그널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이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셨나요? 저는 아직까지 크리스마스에 대한 여운이 좀 남아있는데 밤사이에 뉴욕 증시는 잠시 쉬어갔습니다. 물론 성탄절 연휴 때문이겠죠. 다만 그 전일 이제 우리 시장은 어제 바로 쉬었었고요. 그 바로 전전일이죠. 그 사이에 24일 현지 시각에는 뉴욕 증시가 반장 정도 열었었는데 우리 시각 기준으로 오전 3시쯤에 좀 일찍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그 한산한 거래 와중에서도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세를 가리켰는데요. 다우 지수가 0.6%, 또 나스닥이 0.2%가량 오르는 등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날 금융주들이 전반적으로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어떤 이슈들이 이 사이에 있었을지 잠시 후에 브리핑 통해서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볼게요. 이 크리스마스 랠리,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가득 안고 역시나 현재 시간 24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반장 동안 잠시 시장이 짧게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우 지수는 이 금융주들이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0.6%가량 가장 크게 뛰어올랐고요. 나스닥은 이날 0.2% 강보합권에 머물렀습니다. 또 이어서 S&P 500 지수 역시 0.32%,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상승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크리스마스 랠리, 이 산타 랠리의 첫날을 아주 기분 좋게 성공적으로 시작한 뉴욕 증시입니다. 과연 이날 이 자금의 흐름은 어떻게 흘러갔을지 히트맵을 통해서 저와 함께 보시죠. 빨간불이 하락불이고요. 이 초록불이 상승불인 히트맵입니다. 전반적으로 오늘은 이 상승불이 강하게 들어와 있는 히트맵이 눈에 띄시죠. 특히나 제 눈을 가장 먼저 사로잡는 건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날 3.7%가량 올라섰는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가격 인상건이 마이크론에게도 굉장히 큰 호재가 됐습니다. 덕분에 독보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전반적으로는 연말이라서 이제 거래량이 상당히 한산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M7 종목들은 거의 다 보합권에서 머물렀는데요. 이 아마존과 메타, 애플이 강보합권에서 머문 반면에 구글과 또 엔비디아는 약간의 하락불을 옅게 켜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금융주들이 다시 한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초록불을 켜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띄는 부분이네요. 그렇다면 과연 이런 장세를 만든 세 가지의 이슈들 어떤 게 있었을지 저와 함께 보시죠. 가장 첫 번째로 이 바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 22만 4천 건에서 2주에 들어서는 21만 4천 건으로 10,000건가량 감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고용시장이 건재하다는 점을 확인시켜줬는데 통상적으로 이 고용지표가 잘 나온다는 것은 금리 인하의 기대감을 약화시키는 요인이긴 합니다만 이번에는요, 상황이 상당히 특수했습니다. 이 펩시코나 HP 등 각종 기업들이 대규모 감원을 감행을 하면서 이게 자칫하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으로 확산이 될 수 있었는데 이 부분을 잘 틀어 막아줬다는 평가입니다. 이 때문에 오히려 이 시장은 이 사안들을 긍정적으로 기업 실적 호조에 대한 재료로 해석을 했고요. 또 마냥 고용이 좋은 것만은 또 아니었습니다. 이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러니까 새로 실업을 하게 된 사람들을 의미하는 수치인데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2주 이상 장기 실업자들을 나타내는 지표는 192만 건으로 이 전월에는 살짝 감소하는 듯 보였지만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장기 실업자들은 많이 남아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이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자체는 크게 훼손이 되지 않았고요. 이 경기, 고용이 견조하다는 점만 확인을 시켜줬었던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이 JP모건 그리고 골드만삭스 등 이날 대형 은행주들이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해줬는데 이 대표적인 이유로 대손 충당금이 축소된다. 그러니까 이 대출을 빌려줬었을 때 그 돈을 못 갚을 경우를 대비해서 일정한 충당금, 돈을 준비해 두는데 이런 것들이 경제가 많이 안정화되면서 덜 필요하고 그만큼 충당금에 대한 비용도 줄어들었다는 의미입니다. 또 이 트레이딩 수익 호조, 주식이나 채권 관련 트레이딩이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면서 실적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인데 경제가 전반적으로 탄탄하다, 안정됐다라는 신호입니다. 이 덕분에 다시 한번 이 빅스 지수라고 하죠. 우리가 공포 지수라고도 하는 변동성 지수는 연중 최저 수준으로 14 미만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대형 은행주들의 실적 시즌 기대감 때문이었고요. 이 참고로 JP모건을 시작으로 대형 은행들의 실적 발표는 1월 13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벌써부터 시작인 기대감이 만연하고 있죠. 이어서 이 미국 증시가 산타랠리를 기대하기 충분한 상황이다라는 여러 가지 이런 분석 보고서들이 나왔습니다. 뒷장을 통해서 자세한 내용도 보시죠. 자, 우선 산타랠리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산타랠리는요, 12월 내내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정확히는 연말 마지막 5거래일부터 연초 첫 2거래일까지. 그러니까 올해의 경우에는 지난 24일, 현재 시각으로 24일 뉴욕 증시가 산타랠리의 시작인 셈이겠죠. 이 지금까지의 기간들을 봤을 때 제가 그래프를 가지고 왔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S&P 500이 약 1950년부터 과연 현재까지 약 70년이 되는 기간 동안 산타랠리가 몇 번 찾아왔는지를 나타내는 건데 초록색이 이 산타랠리 동안 상승 구간이었고요. 빨간색이 하락 구간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압도적으로 이 초록불이 많다는 점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실제로 12월 26일, 그러니까 산타랠리가 본격적으로 찾아오기 시작하는 구간에서 총 지금까지 39차례의 구간 중 하락은 6번에 불과했고요. 나머지 33번이 전부 다 상승 마감을 지었습니다. 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상승 확률은 지난 1950년부터 78%가 100번 중에서 거의 78번이 상승 구간에 머물렀고 평균적으로도 1.3%의 수익을 걷게 됐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LPL 파이낸셜은 지금 상당히 최근 시장에서 나타난 상승세, 그러니까 24일 전까지도 상승 구간이 이어져 왔었죠. 이런 신호들이 역사적으로 산타랠리 가능성을 시사하는 강력한 신호라면서 올해에도 마찬가지로 산타랠리가 도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미국의 모기지 금리, 그러니까 주택 담보 대출 금리라고 보시면 편합니다. 이 모기지 금리는 참고로 주택 시장의 선행 지표격인데 이것도요, 타이밍이 좋게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거의 지금 2주 만에 감소세를 기록하면서 미국의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는 평균적으로 6.18%를 기록했습니다. 이 하늘색이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고요. 이 밑에 있는 연두색이 15년물 금리입니다. 이 장기와 단기 모두 현재 완화되는 그런 흐름들이 연말 들어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죠. 이번에 이렇게 모기지 금리가 다시 한번 내려오게 되면서 주택과 소비 심리가 상당 부분 개선됐다는 점을 알 수가 있고요. 또 건설재와 소비재 섹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요소로 작용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호재거리가 가득했었던 뉴욕 증시. 과연 특징주들은 어떤 이슈가 있었을지 이어서 만나보시죠. 가장 먼저 이날 애플입니다. 전반적으로는 거의 보합권 움직임,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개중에서도 가장 M7 중에 높은 상승세를 보였던 애플인데 애플은 브라질과 기나긴 3년 만에 분쟁 끝에 이 경쟁 당국으로부터 벌금을 면했다는 합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애플이 브라질에서 아이폰 앱 결제, 외부 결제를 허용하게 된 점인데 우리나라도 현재 이게 가능하죠. 뿐만 아니라 유럽, 이번에는 브라질까지 다시 한번 이 결제에 대한 이런 개방성을 확보하게 된 애플입니다.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 이 오픈 AI가 챗 GPT 내에 광고를 도입할 예정이다라는 소식에 대표적인 파트너사인 마이크로소프트의 수익성이 부각을 받았습니다. 덕분에 0.24% 상승하면서 이 장을 마무리를 지었고요.
이어서 아마존 역시나 이 아마존은 거의 장 막판 들어서 상승폭을 많이 반납하긴 했습니다만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긍정적인 보고서들이 줄을 이뤘습니다. 대표적으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올해 2025년 소비자 지출이 여러 가지 관세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견조하게 잘 버텨줬다라고 평가했는데요. 실제로 미국의 신용 체크카드 사용액이 전년 대비해서 1.3% 증가했습니다. 물론 연초에는 굉장히 이런 지표들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지만 관세 이슈가 상당 부분 완화된 6월과 7월부터는 반등하는 이런 소비의 탄탄한 곡선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대표적인 이 소매업체죠. 아마존의 주가는 상승하는 움직임으로 마무리를 지었고요. 추가적으로 세 가지의 M7 종목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엔비디아. 이번에 세 가지 종목들은 하락한 종목들 위주로 구성을 해봤는데 먼저 엔비디아는 한눈에 봐도 0.32% 확실히 좀 하락한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이 인텔과 함께 했었던 차세대 18나노급의 생산 공정 테스트를 돌연 중단했다는 소식이 다시 한번 이 수익성 리스크로 이어지게 되면서 엔비디아는 하락했고요. 마찬가지의 이슈로 인텔 역시 이날만큼은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0.03% 극약보합이죠. 사실상 이날은 거래량이 한산했기 때문에 이 수급이 굉장히 작은 이슈로도 왔다 갔다를 많이 했었던 그런 장세였는데 결과적으로는 악재가 조금 더 강하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미국의 도로교통 안전국이죠. NHTSA가 테슬라 모델 3에 이 비상도 개폐 장치에 결함이 있는지 조사에 착수한다는 소식이 다시 한번 테슬라의 이 발목을 붙잡았고요. 또 이어서 구글도 0.08% 하락했습니다. 이 지난 토요일이었죠. 샌프란시스코 대규모 정전 사태에서 구글의 웨이모 택시들이 갑자기 멈춰서면서 도로 전체에 혼잡을 빚었다는 소식 들어본 적 있으실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신호등 문제였다고 하는데 정전 때문에 신호등이 꺼지니까 이걸 제대로 읽지 못했던 것이죠. 이 때문에 구글이 이날 업데이트 소프트웨어를 다시 한번 패치했다고 발표를 했지만 그 내용을 듣고 시장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이 근본적으로 구글의 웨이모의 경우에는 레이더를 사용해서 자율주행을 하는데 이게 테슬라가 카메라를 사용해서 자율주행을 하는 것에 비해서는 근본적으로 이 원인이 완벽하게 해결이 되지 못했다. 제한적인 데이터를 수집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의견들이 부각이 되면서 오히려 하락으로 이끌었고요. 추가적으로 반드시 세 가지 알아야 할 이 특징주 세 가지 제가 뽑아왔습니다. 가장 먼저 나이키의 주가가 큰 폭으로 오랜만에 뛰어올랐습니다. 이 최근 들어서 중국에서도 판매가 부진하고 또 신생 브랜드들이 워낙 강하게 치고 올라서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었던 나이키였는데 생각외로 애플의 이 팀쿡 CEO가 구세주가 이날은 되졌습니다. 이 애플 팀쿡 CEO가 나이키 주식 43억 원, 5만 주 가까이를 매입했다는 소식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원래 옛날부터 이 팀쿡 CEO는 이 나이키의 이 사회 이사였습니다. 기존에도 거의 이 5만 주 가량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5만 주를 더 매입을 한 것이죠. 이 통상적으로 이 사회 이사들의 특히나 이런 내부자 주식 매입은 그 종목에 대한 신뢰감을 보여주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나이키를 믿어볼 만하지 않을까 하는 투자자들의 매기가 다시 한번 쏠렸습니다. 마이크론이 3.7%가량 올랐다는 소식도 상당히 긍정적이네요. 오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상당히 기대가 되는 그런 지점입니다.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제품 가격 20%를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고객사에게 전달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시 한번 이 수익성에 대한 기대감이 마이크론에게까지 가닿았던 하루였습니다. 3.7% 상승으로 마무리를 지었고요. 이어서 다이나백스 대표적인 생명공학 기업인데 우리에게는 이 성인 B형 간염 백신으로 주로 알려져 있는 기업입니다. 이날 40% 가까이 거의 급등하는 그런 장세를 보여줬었죠. 이 대표적인 프랑스의 제약 기업이죠. 사노피가 22억 달러의 전액 현금 인수를 내걸었는데 주가 대비해서 39%나 프리미엄을 붙이고 인수를 하는 그런 소식입니다. 이 때문에 다이나백스의 주가 38% 급등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어서 추가적으로 이 6가지의 매크로 지표들 국제유가부터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국제유가 보도록 할까요? 0.09% 하락하면서 배럴당 58달러 선 계속해서 이 58달러 선에서 횡보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백악관이 향후 2년 동안은 베네수엘라 원유 수출입을 봉쇄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이 미 해군의 인력들을 전부 다 거기에다가 넣는다, 투입시킨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이 원유 수송량의 1%가량을 맡고 있는 베네수엘라 이쪽에서 공급 우려가 부각이 되면서 다시 한번 좀 상승을 했다가 약간은 지금 상태에서 약간 되돌림이 나왔던 국제유가입니다. 이어서 원달러 환율은 1,446원 선 큰 폭으로 이 지난주에 1,480원 선을 기록했다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 우리가 쉬어가는 동안에 많이 좀 가라앉은 상황이죠. 이 정부가 적극적으로 원달러 환율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방침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이런 개입 의지가 시장에도 좀 효과가 먹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런 추세를 봤었을 때 완전히 이게 하락으로 추세가 전환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회의론이 만연한 상황이고요. 그래도 이 전반적으로 이틀 전에 비해서는 거의 30원 가까이 주저앉은 원달러 환율입니다. 이어서 비트코인 가격은 여전히 88,000달러 선 초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만큼은 산타랠리를 겪지 못하고 있죠. 이 금값이 조정 와야 이 반등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 실제로 지난 24시간 기준으로 금값이 살짝 빠지니까 비트코인 가격은 오히려 상승을 했었죠. 이 두 가지가 해지 수단이라는 하나의 자리를 놓고 경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 금 가격은 온스당 4,500달러를 드디어 이번 주 들어서 돌파했었죠. 금값과 은값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나 이 카리브해에서 미국과 또 베네수엘라 간의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부각이 됐습니다. 이게 또 금과 은의 가격을 이번 주 들어서 매력적으로 부각되게 만든 주요한 요인이고요. 이 금값은 4,500달러 선에 도달하자 잠시 쉬어가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는 여전히 신고가권이죠. 미국채 10년물과 미국채 2년물은 이 소폭 약간 진정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7년물 국채 입찰에서 상대적으로 수요가 견조한 최근 들어서의 흐름에 비해서는 좀 견조한 흐름이 나타났는데 이 때문에 국채 금리는 동조화 현상을 보이면서 소폭 진정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지난 24일 마감 상황 봤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보내는 월가의 신호를 알아보는 월가 시그널 출발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엔비디아가 AI 반도체 칩 스타트업 그룹과 함께 기술 라이선스를 체결했습니다. 경쟁사들을 견제하기 위한 역사상 최대 규모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4일 그록은 회사의 추론 기술에 대한 비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엔비디아와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형식은 라이선스 체결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인수합병이라는 평가입니다.
외신에서는 엔비디아가 반독점법을 피하기 위해 일부 기술과 인재를 빼가는 인력 흡수 형태를 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라이선스 체결 계약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외신은 엔비디아가 그로게 200억 달러, 약 우리 돈으로 29조 원의 현금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역사상 엔비디아 최대 규모의 거래로 해석됩니다. 그록은 2016년 설립된 AI 반도체 설계 회사로 특히 AI 추론칩 설계에 특화됐다는 평가입니다. 지난 9월에 7억 5천만 달러를 조달하면서 약 10조 원의 기업 가치를 평가받은 바 있습니다. 한편 인텔의 차세대 칩 제조 기술 18A 1.8 나노 개발에 제동이 걸리면서 엔비디아가 인텔의 기술을 활용해 칩 생산을 시험하려던 계획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소식 이후 뉴욕 증시에서 인텔 주가는 하락했고 엔비디아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나 인텔은 18A 제조 기술은 순조롭게 발전하고 있다라고만 전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의 주가가 4%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이에 대한 배경에는 마이크론의 2028년도 HBM 시장 규모가 2024년도 디램 시장의 규모를 추월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 덕분입니다. 마이크론의 HBM 시장이 1,000억 달러에 도달하는 시점도 기존 전망보다 2년 앞당겨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AI 확산으로 HBM이 GPU 연산의 핵심 부품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마이크론의 HBM 수요 급증에 힘입어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1분기 매출은 136억 달러 수준으로 전년 대비 57% 증가했고 EPS 역시 4.78달러로 시장 기대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마이크론은 또한 HBM4를 내년부터 본격 양산해 시장 우위를 굳히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고 AI 수요와 공급 제약으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습니다. 미국 투자 매체인 스톡스 트레이드는 AI 성장과 시장 수요 증가가 마이크론의 성장을 이끌고 있으며 마이크론의 긍정적인 지표들이 메모리 시장의 안정적인 성장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HBM 주도권 경쟁에서 글로벌 메모리 시장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 또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실적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팀쿡 애플 CEO가 나이키 주식을 약 43억 원가량 매입했습니다. 팀쿡 애플 CEO가 근래 판매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은 나이키 주식을 수십억 원어치 매입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이 전했습니다. 미 증권 규제 당국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팀쿡 CEO는 지난 20일 주당 58.97달러에 나이키 주식 5만 주를 매입했습니다. 전체 매입 금액은 약 43억 원에 달합니다. 2005년부터 나이키 사회이사로 활동해온 쿡은 기존에도 나이키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번 추가 매입으로 총 보유 주식 수가 10만 5,480주로 늘었습니다. 시장 분석업체 베워드 에쿼티 리서치의 분석가 조너선 콤프는 이번 거래가 나이키 이사나 임원의 공개 시장 내 주식 매입 사례 중 최대 규모라고 전했습니다. 콤프는 쿡의 이번 주식 매입을 현재 엘리엇 힐 나이키 CEO 체제의 경영 전략에 힘을 실어주는 행보라고 풀이했습니다. 콤프는 쿡이 나이키 공동 창업자인 필 나이트와 매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힐의 CEO 선임을 포함한 주요 전략적 결정 과정에도 조언을 해왔다라고 전했습니다.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월가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실제 도로에서는 갈 길이 멀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 선두주자 테슬라가 안전성 논란에 또다시 휘말렸습니다. 미 도로교통안전국이 테슬라 모델 3의 이 문열림 장치 결함에 대한 추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22년형 모델 약 18만 대입니다. 기계식 비상 문열림 장치가 눈에 띄지 않고 직관적으로 찾기 어렵다라는 지적입니다. 실제 화재 사고 당시 탑승자가 문을 열지 못해 탈출에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사례도 제기가 되고 있고 테슬라는 전자식 도어 핸들을 적용했지만 충돌 시 작동 불능 문제가 반복되면서 당국은 비상 상황에서 탑승자가 차량에 갇힐 수 있다라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최근 10년간의 관련 사고로 15명이 숨졌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전기차 판매가 부진하고 안전성 논란이 신산업 확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이 가운데 로보택시와 AI 산업에 대한 기대가 테슬라의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월가는 전기차보다 자율주행과 로보틱스에 더욱더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댄 아이브스 웨드부시 연구원은 테슬라가 로보틱스와 또 AI 전략을 통해서 2027년까지 기업 가치 3조 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는 현재 약 1조 6천억 달러인 시가총액의 2배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도이체방크 역시 최근 보고서에서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 전망을 낮추면서도 로보택시를 둘러싼 성장 스토리는 여전히 강력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보내는 월가의 신호들 알아봤습니다. 신일섭 위원과 함께 분석 자세하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인수입니다. 이 엔비디아가 AI 반도체 칩 스타트업이죠. 그록과 함께 기술 라이선스를 체결한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 이 그록의 핵심 멤버들이 이 구글 TPU 개발 엔지니어 출신이라는 점이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네, 이것은 좀 어떤 테슬라 그 일론 머스크가 만드는 그 앨런 그거랑 똑같네요. 그록이랑 네네 이름이. 그래가지고 헷갈리실 수 있죠. 예. 그렇죠. LLM 그록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그 그록인가 했더니 그 다른 그록이네요. 저 엔비디아가 이제 전체 바둑으로 따지면 판세에서 엄청 앞서가고 있는데 그 하나의 수가 뭔가 이 전체 판세의 균열을 일으킬 것 같은 굉장히 강한 압박이 들어서 이 한 수를 놓칠 수가 없어서 네. 그 자리에다가 딱 갖다 놓은 것 같아요. 지금 바둑알을. 그래서 지금 이게 그 단순히 무슨 스타트업의 인수로 지금 끝나는 이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굉장히 인공지능 시대에서 중요한 부분이죠. 뭐 다른 거였으면 모르겠어요. 아예 다른 그 기업을 인수했으면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뭐 삼성전자가 하만을 인수했을 때 뭐 차량용 오디오 거기서 나중에 무슨 그 인포테인먼트 시장이 커질 거를 대비해서 네. 샀다. 이거보다는 더욱더 그렇죠? 뭐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는 이건 완전 인공지능 시대에서 어떤 균형의 추를 무너뜨릴 수 있는 어떤 그 요소를 가진 회사를 인수한 거라 스타트업을 인수했다는 것보다는 훨씬 더 뭔가 스타트업 같은 어떤 규모로 우리가 뉘앙스를 생각하기보다는 네. 엄청나게 스케일이 큰 규모다. 그러니까 회사의 그 크기의 규모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인공지능 시대에서 그 차지하는 이 비중의 규모가 너무나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 가격, 물론 가격도 그래요. 엔비디아 역사상 그동안에 가장 컸던 거래는 2019년에 이스라엘 칩 설계업체 멜라녹스를 70억 달러에 인수한 건데 이번에는 그 금액을 훨씬 뛰어넘는 압도적인 금액이죠. 물론 이 금액을 가지고도 역대 최대 규모니까 뭐 의미가 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역대 최고의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이 지금 그록이 하고 있는 일이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지금 그록이 블로그에다 올린 것을 보면은 딱 저는 그 똑같이 검정색 글씨로 써 있지만은 뭔가 저는 반짝이면서 보여요. 여러분들 그런 거 느끼신 적 있지 않으세요? 내가 소설책이나 뭐 만화책을 읽더라도 어떤 장면에서 네. 뭔가 거기서 나만 반짝여 보이는 게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이 봤을 때 이 부분은 되게 반짝이 처리를 하고 싶다. 그 어떤 거가 반짝이 처리가 될 것 같아요, 앵커님은? 저 중에 어떤 단어가 지금 제가 계속 그 앞에서 설명했잖아요. 이 규모의 금액 단위보다 네. 더욱더 지금 인공지능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저 거래를 확대해서 해석을 할 수가 있다. 얘기했는데 어떤 단어가 가장 눈에 띄나요? 뭐 조나단 로스가 눈에 띄나요? 아니면 뭐 아무래도 고성능 저비용도 좀 눈에 띄고요. 고성능 저비용이요? 추론. 네, 고성능 저비용도 그렇고 네. 왜냐면 고성능 저비용으로 지금 바뀌고 있으니까. 자, 근데 저는 이제 추론 저 단어거든요. 추론. 저 단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저게 무슨 학습 기술에 대한 비독점 라이선스 계약이었으면 덜했겠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LLM은 추론 영역으로 넘어갔습니다. 네. 처음에 학습 영역에 있었죠. 처음에 학습 영역에 있을 때 처음에 우리가 오픈AI 챗GPT 쓸 때 챗GPT한테 뭐 욕하시는 분도 지금도 그런데 욕하시는 분도 많이 있었거든요. 말을 못 알아듣. 아직 학습이 덜 된 상태였어요. 근데 방대한 지식을 쌓고 나서 지금 이제 추론 영역으로 넘어가서 네. 거기서 경쟁하고 있죠. LLM들이 네. 지금 누가 실시간으로 대응해서 더 답변을 잘 짜내느냐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지금 압도적으로 활약했던 학습 시장에서 추론 영역이라는 새로운 시장이 열리다 보니까 거기에서 새로운 경쟁자가 나오니까 엔비디아 GPU가 이거 내 시장이었는데 추론 시장은 조금 다른 영역인가? 이렇게 된 거죠. 그 옛날에 그 경기 있지 않았어요? 100m 달리기 선수랑 200m 달리기 선수랑 서로 경쟁했잖아요. 둘이 경했는데 둘이 저희 지나가지고 그만뒀는데 150m 경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누가 저기 잘 뛰는가? 100m 선수가 빠른지 200m 선수가 빠른지. 누가 이겼나요? 경기가 중단했다니까요. 아예 쥐가 나서. 그러니까 쥐가 난척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마이클 존슨 선수가 쥐가 나서 그냥 기권했어요. 그래서 돈 주고 봤는데 사람들이 다 저기 했는데 하여튼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나왔는데 누가 학습 영역인지 추론 영역인지 붙은 거예요. 그럼 누가 학습용에서 최고인 GPU랑 추론용에서 영역을 발휘하는 TPU랑 누가 지금 최고의 경쟁력을 갖췄는가에 싸움이 그 교집합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가 자기가 모자란 부분을 지금 채워 넣으려고 지금 그룹을 인수한 겁니다. 자, 결국에 엔비디아가 산 건 구글의 TPU 출시를 도운 CEO 조나단 로스의 머릿속 지식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 게 그록이라는 회사를 산 게 아니라 조나단 로스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에다가 베팅한 거예요, 이거. 네. 지금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그럼 도대체 조나단 로스의 머릿속 지식은 뭔데 그 사람의 머릿속 지식이 탐내가지고 이 정도 돈을 베팅을 했을까? 그래서 조나단 로스가 누군지를 알아봐야겠죠, 지금. 네. 조나단 로스가 누구인가? 바로 이분이 엔비디아에 합류하기 바로 이전에 네. 구글의 TPU를 개발했던 엔지니어의 핵심 임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의미가 있네요. 요소가 네. 있다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17년도예요. 2017년도. 2017년도 뉴스를 보시면은 구글의 엔지니어가 가장 비밀스러운 AI 프로젝트 중 하나를 떠나서 스텔스 스타트업을 설립했다. 스텔스 기능 여러분들 다들 좋아하시죠? 스텔스 기능. 미국의 그 전폭기가 뜨면 스텔스 기능이 있어서 레이더에 안 잡힌다. 네. 레이더의 골프공보다 작게 보인대요. 그래서 센지 알고 잡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스텔스 스타트업. 그러니까 뭐 하는지 모르고 2017년부터 이게 나가서 우리 뭐 하는지 비밀에 붙여진 가운데 운영했습니다. 이 회사가 뭐죠? 현재의 그록이죠. 뭐 하는지 숨기고 떠났어요. 근데 이 비밀스러운 AI 프로젝트 중 하나를 떠났다고 했는데 비밀스러운 AI 프로젝트가 뭔가요? 이게 또 비밀스러운 뭘까요? 비밀스러운 게 글쎄요. 어떤 구글의 걸까요? 비밀스러운 2017년 그 당시, TPU요. 예, TPU. TPU겠네요. 비밀스러운 AI 프로젝트 TPU를 만들어 놓고 자긴 또 스텔트 스타트업을 설립하러 떠났어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조나단 로스예요. 지금 그록의 CEO. 그렇죠. 조나단. 그래서 이 사람의 머릿속 지식을 사고 싶었던 겁니다. 구글의 여기 나오죠. 구글의 가장 비밀스러운 AI 프로젝트 중 하나를 떠났던 그리고 스텔스 스타트업을 설립했던 조나단 로스를 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까 전에 다시 돌아가 보시면은 지금 분명히 비독점 추론 기술 라이선스 계약 체결이라고 해놨죠. 근데 비독점이라고 말은 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반독점 요거 때문에 지금 피해가려고 한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예를 들어 삼성전자도 엔비디아도 옛날에 ARM이라는 회사를 인수하고 싶었는데 네. 반독점 때문에 걸릴까봐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죠. 비독점이라고 해놨는데 실제로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어떻게 됐죠? 그록의 설립자인 조나단 로스, 그록의 사장인 써니 마드라, 그리고 그록의 팀원들이 엔비디아에 합류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비독점이라고 하기 그렇죠. 네. 아니, 비독점이면 그러면 엔비디아에 그렇게 이 핵심 인력들이 가면 안 되죠. 비독점이니까 여러 회사에 라이센스란 게 뭐예요? 라이센스를 받고 지식만 던져줘야지 왜 자기가 갑니까? 그거는 실제로 사람이 가버린 거는 독점이죠. 사람이 직접적으로 간 행동은 독점이면서 발표는 비독점 추론 라이선스 계약이라고 했죠. 그냥 마치 기술 자문만 하는 식으로.
근데 직접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독점과도 같은 이런 계약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지금 어떻게 보면은 반독점법을 피하기 위해서 약간의 인수합병식으로 지금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엔비디아가 이렇게까지 움직였다. 그만큼 이제 TPU가 GPU의 구조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해석이 또 나오기도 합니다. 과연 그런 의도로 이렇게 했을까요? 네, 구글의 TPU가 지금 뜨고 있죠. 아까 말한 이 지금 그록의 CEO가 구글을 떠나기 바로 직전에 가장 비밀스러운 프로젝트였던 게 지금 그 비밀이 꽃이 터지고 있는 거죠. 자, 구글의 TPU가 지금 이렇게 생긴 것이고 마치 드라이버로도 쉽게 풀 수 있는 것 같이 저렇게 십자 나사 같은 게 있는 게 좀 특이한데요, 저는. 자, 그리고 요즘에 이제 전성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전에 우리가 그 얘기 나왔죠. 그 앵커님이 주목하신 문장은 그거였어요. 저는 추론이었고 네. 앵커님은 뭐였죠? 전력 무슨 효율 어쩌고 저쩌고였잖아요. 그러니까 고성능 지금 저비용. 고성능 저비용이요. 네. 고성능 저비용이 워딩이었는데 바로 그 부분이 추론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서 TPU의 성능이 그 부분이 중요하니까 그 전문 용어로 전성비라고 합니다. 전력 효율 대 성능비. 전성.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죠. 지금 보시겠습니까? GPU, CPU 돼 있죠. 그러니까 뒷부분에 써져 있는 거 대비해서 앞부분에 써져 있는 게 얼마나 효능적인가, 효율성 있는가를 나타낸 거죠. 맨 앞에 뭐가 나와 있어요? GPU, CPU. 그건 네. 뭐예요? 뒤에가 CPU에 대비해서 GPU의 전력 대비 성능비가 2.9배, 3배 정도 된다는 겁니다. 네네. 그쵸? 네. 근데 뒤로 가보세요. CPU 대비 TPU의 전력 대비 성능비가 83배에 이릅니다. 엄청나네요. 네. 자, 그럼 GPU 대비 TPU의 성능비는 29배. CPU보단 낫죠? 네. 자, 옛날에 그 설명 제가 많이 했잖아요. CPU는 뭐예요? 직렬 연산. 네네. 혼자 이게 줄을 1번부터 이렇게 수직으로 줄 서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 오픈런처럼. 네. 빵을 한 명씩밖에 못 받아요. 성심당 줄 서 있다가 한 명씩밖에 못 받아요. 딸기 케이크를. 근데 병렬은 어떻게 돼요? 옆으로 나란히 서 있죠. 네. 저 선생님 비유를 했잖아요. 네. 직렬 영상은 현우진 선생님 혼자 푸는 건데 너무 뛰어나죠. 어려운 문제 다 푸는데. 근데 만약에 동시에 첫 문제를 똑같은 시간에 풀어라. 그럼 누가 이길 것 같아요? 1000명의 정렬이죠. 수험생이 이기죠. 아무리 똑똑해도 첫 문제를 똑같은 시간에 1000명의 학생처럼 속도를 빠르게 풀 수가 없죠. 그게 GPU의 능력치 아닙니까? 네. 그래서 GPU 대비 TPU의 전력 대비 성능비는 29배로 CPU보다는 83배보다는 낮아요. 자, 근데 여기 뒤로 가보면 약간의 차이가 이제 나옵니다. CPU 대비 TPU의 성능비가 전력 대비 성능비가 196배, GPU 대비 TPU의 성능비가 68배. 자, 둘 다 늘어났어요. 둘 다 늘어났습니다. 확. 이게 왜 그런 거죠? 왜 그런 거예요? 2, 3번은 학습 영역. 네. 그리고 4, 5번은 추론 영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뭐를 가리키는지 알겠죠? 이 데이터가. 네. 인공지능신이 이제 데이터 학습에서 데이터 추론 영역으로 넘어가다 보면 CPU, GPU 대비해서 TPU의 전력 대비 성능비가 엄청나게 더 가속화되고 가치가 높아지는 시대가 왔음을 이게 보여주는 겁니다. CPU는 더 심각하고요. 아까 말한 대로 직렬 연산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 지금 직렬 연산이니까 GPU는 병렬 연산이라 덜하긴 한데도 네. TPU가 가져가는 전력 대비 성능비에 비해서 GPU는 추론 영역에서 더 떨어진다는 겁니다. 저런 부분 때문에 네. 구글의 TPU가 아까 전에 가장 비밀스러운 프로젝트로 시작을 했지만 이제는 그 내부적으로 쓰지 않고 그걸 판다고 했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네. 그래서 위협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답은 저번에 마이크로소프트 CEO도 나와서 말했다고 했잖아요. 팟캐스트에서. 중요한 네. 거는 전력 싸움이라는 거죠. 전기 없으면 땡입니다. 이거. TPU든 GPU든 CPU든 전기 없으면 땡이에요. 네. 전기 끊기면 다 셧다운이에요. 그렇게 되면 최소한의 전력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TPU가 그런 면에서는 성능이 월등하다고 지금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위협 때문에 네. TPU에 대한 견제구를 던지는 측면에서 그록을 인수한 거고 그 조나단의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너무 탐났던 것이죠.
네, 지금 전반적으로 뭐 비교가 되는 자료를 봤을 때도 TPU의 성능이 뭐 독보적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 TPU 생태계 확장 속도가 GPU 생태계보다 우월하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한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간단하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의 생태계가 뭐 깨지겠는가 뭐 저번에도 계속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뭐 대학생 때부터 엔비디아의 생태계에 젖어 있어서 쿠다 생태계에 젖어 있는 개발자들이 갑자기 그걸 버리고, 그러니까 제가 비유를 드렸잖아요. 엑셀 파워포인트를 버리고 갑자기 새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라고 하면은 엑셀 파워포인트 쓰는 사람만큼 뽑아낼 수 있으시겠어요? 엑셀 파워포인트 도구의 성능 자체가 월등한데, 그러니까 지금 신생 프로그램을 못 뽑아내요. 근데 그것도 맞는데 이 TPU의 이 확장 속도가 굉장히 가파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언제부터 벌어졌죠? 10월 15일입니다. 올해 10월 15일까지는 이 구글 AI가 주도하는 TPU의 생태계와 엔비디아 AI가 주도하는, 그러니까 GPU가 주도하는 생태계의 흐름이 같이 확장되고 있었는데 10월 15일부터 31일, 11월 달 들어서기 직전부터 시작해서 갑자기 엔비디아 GPU가 주도하는 AI 생태계의 강도가 밑으로 확 꺾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이 구글의 TPU가 이 주도하는 생태계의 확장은 계속되고 있는 모습이죠. 지금 격차가 상당히 벌어져 있는 모습이죠. 이런 부분 때문에 엔비디아가 위협을 느낀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뭐 굉장히 강수를 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나단을 산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생태계의 확장 속도가 TPU가 지금 확장 속도가 빠른 것을 지금 경계심을 나타내고 있고, 갖고 아마 네. 행동으로 옮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전반적인 엔비디아와 그록 기술 라이선스 체결에 관련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주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쿡 애플 CEO의 이 나이키 인수와 관련된 소식을 좀 나눠볼 텐데요. 뭐 그렇게 어색하진 않습니다. 워낙에 이제 나이키에 대한 애정이 있었던 분이라서요. 네, 우리가 월트 예. 디즈니랑 나이키 같은 전통적인 주식들 있잖아요. 그런 주식들이 조금 다우지수에서 활약을 해줘야, 네. 그렇죠? 지금 다우지수도 사실 뭐 그렇게 활약을 안 했는데도 다우지수 강하긴 합니다만 네. 강하게 지금 그 상승을 더 모멘텀을 가질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지금 월트 디즈니는 오픈 AI에 소스를 제공하면서 네. 어떻게 보면 살길을 지금 뚫고 있고요. 네. 아시다시피 디즈니가 되게 보수적이에요. 맞습니다. 남의 자기 거 베끼는 거 극도로 싫어하거든요. 네네네. 마블이나 저기 밤비나 이런 거 마음대로 못 베껴요. 라이온 킹이나 싫어해요. 근데 그런 거를 저기 유튜브에다 줘버렸다, 오픈 네. AI에다가. 그거는 큰일이고요. 나이키도 마찬가지입니다. 월트 디즈니랑 똑같이 굉장히 항상 강자로 군림하다가 네. 지금 거의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한 지금 상황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팀쿡의 어떤 크리스마스 선물과도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게 어색하지 않다는 게 사회이사로 오랫동안 재직을 했고 이미 나이키 지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네. 갑자기 나이키에 꽂혀서 산 건 아니다 이런 것이고, 그리고 애플 팀쿡 이전에 스티브 잡스 시절부터 항상 신제품 나오면 나와서 발표를 하잖아요. 네. 팀쿡도 그게 마찬가지고, 그 발표 현장에는 뭔가 네. 애플의 최첨단 기기를 소개하는 항상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뭐 구닥다리 제품을 소개를 안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마침 작년입니다. 재작년 2024년도에 애플의 새로운 아이패드 제품을 발표하는 현장에서 나이키 에어맥스 186이라는 제품을 착용했는데 일반인들은 구매를 할 수 없고 네. 특별히 팀쿡의 발표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 설계를 2024년에 이때 발표했던 그 아이패드 그 펜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직접 신고 나왔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나이키에 대한 애정이 사회이사뿐만 아니라 굉장히 강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사회이사 그냥 돈만 받고 별 애정 없는 사람도 많아요. 네. 근데 팀쿡은 이 사회이사로 지금 재직하면서도 나이키에 대한 애정이 각별했다. 그리고 나이키랑 협업도 애플이 많이 했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가 하면 이 나이키의 급진적인 D2C 전략이 좀 후폭풍을 맞았다라는 얘기까지 있는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네, 바로 이거죠. 아까 성심당 얘기 나왔는데 여러분들 성심당 왜 이렇게 오픈런 합니까? 프랜차이즈 다 이겼다고 하죠.
거기서 왜 오픈런을 하고 있어요? 성심당은 직접 소비자들한테 팔죠. 그리고 그거를 살려고 막 추위에 떨면서 지금 오늘 제일 추운데도 서 있어요. 네. 지금 나이키가 그런 지위를 가졌다고 생각한 거죠. 아마존? 우리 아마존에서 안 팔아도 되는데? 월마트? 코스트코? 아니 우리 나이키는 대단하기 때문에 나이키 그냥 직접 매장에서 팔던가 나이키 어플에서 팔아도 될 텐데 그 결심을 한 게 2017년 6월이죠. 근데 그 뒤로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가? 떨어졌죠. 그 뒤로 망했어요. 물론 중국 시장의 부진도 있어요. 중국 시장에서 워낙에 나이키를 다 베껴가지고 만들어서 중국이 무너뜨린 시장이 한두 개입니까? 우리나라 화학철강도 다 그렇게 무너졌죠. 네. 자, 어쨌든 그래서 그랬는데 이 전략도 한몫을 했다. 나이키가 그렇게 압도적인 지위를 가진 걸로 생각을 해서 아마존도 떠나버리고 중소 스포츠 용품 우리나라 보시면 동네에서 파는 거 문방구 같은데 그런데 다 계약 끊은 거예요. 네. 우린 이제 앞으로 나이키 어플에서만 팔겠다. 나이키 오프라인 정식 매장에서만 팔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풋라커라던가 딕스 스포팅 굿즈라고 상장되어 있는 그 커다란 회사 거기에서도 나이키 매장을 빼버렸습니다. 나이키 섹션을. 네. 그런데 그 이후로 굉장히 지금 안 좋아지는 상황이 돼버렸으니까 다시 어떻게 되냐면 힐이라는 CEO가 돌아온 이에 다시 관계들을 개선했습니다. 아까 제가 평행이론을 얘기했잖아요. 지금 그 밥 아이거도 월트 디즈니 옛날에 회장하다가 다시 돌아왔잖아요. 위기라고 해서. 여기도 지금 똑같아요. 나이키도 네. 위기라고 해서 다시 돌아왔어요. 또. 역시 그쵸 똑같죠. 지금 마블도 위기여갖고 다시 돌아온 거 아시죠? 네. 스티브 잡스가 다시 저기 네. 돌아왔어요. 네. 스티브 로저스가. 그런 거랑 지금 똑같은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지금 돌아오자마자 한 게 마마존으로 복귀를 하면서 아마존에 들어가는 어반 아웃피터스 같은 이런 소규모 소매업체와 새롭게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키가 분명히 충성도도 있고 이건 맞는데 네. 너무 한순간에 소매업체나 이런 걸 다 끊어버리니까 사람들은 아직도 풋라커라던가 딕스 스포팅 굿즈를 갖다던가 아니면은 마을에 있는 조그만 데 가서 나이키 거를 사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걸 다 끊어버리고 나이키 어플 깔아. 나이키 오프라인 매장으로만 와. 이러니까 소비자들이 외면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시 중소 소매업체들이랑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있다고 우호적인 관계를 지금 하려고 조금 마음을 다독거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사실 조금 마음이 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럴 수 다시 있죠. 이제 가갖고 찾아가갖고 우리 이제 다시 좀 관계를 유지해 봅시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형국인 것 같습니다. 네, 이 D2C 전략이라는 게 이제 자사의 몰과 자사의 것만 그거를 사용해서 다이렉트 네. 투 컨서머라고 네. 바로 소비자들한테 꽂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쿠팡이나 G마켓, 11번가, 뭐 비마트 이런 데 이용해서 사잖아요. 네, 네. 근데 예를 들어 오뚜기 케찹을 앞으로 오뚜기 본사로만 오세요. 토마토 케찹 먹으려면 이렇게 한 거예요. 네, 그러니 당연히 이제 후폭풍이 있었던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이제 살펴볼 부분이 바로 이 뉴욕의 이 거대 플래그십을 통해서 나이키가 향후 아이덴티티 방향을 계속해서 뭔가 전진시켜 나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컨셉이 잡히나요, 지금? 아까 힐 CEO가 이 뉴욕의 플래그십 스토어에 굉장히 좀 열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우리 성수동 아시잖아요. 성수동에 보면 플래그십 스토어, 뭐 파워 스토어 엄청 많이 하죠. 그래서 신제품 소개하고 이런 건데 2018년에 문을 열었고 여기에 이제 최첨단 제품들을 공개하는 요 부분으로 지금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 나이키의 아이덴티티를 향후의 아이덴티티를 알고 싶으시면은 뉴욕의 거대 플래그십 이 부분을 보시면 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엔비디아 나이키 오늘 주제들이었고요. 월가의 매크로부터 종목까지 전반적인 흐름 살펴봤습니다. 신일섭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외신에서 주목하는 국내 기업과 이슈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숨겨져 있는 투자 정보 드리는 히든 글로벌 시간, 오늘도 조우진 타키온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헤드라인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입니다. 자, 삼성전자 독일 GF 에이다스 사업부를 18억 달러에 인수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이 독일의 GF의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이제 에이다스라고 부르는데요. 이 에이다스 사업을 삼성의 자회사인 하만이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가가 지금 15억 유로로 잡히고 있고 26년 하반기에 거래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삼성이 차량용 반도체나 전장 사업에 있어서도 확장을 가속화하는 모습이고요. GF 같은 경우 부채 감축과 또 핵심 기술을 집중하는 그런 전략을 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자, 지금 규모가 상당한 인수합병인 것 같습니다. 예, 15억 유로니까 이제 환율 계산하면 한 2조 6천억. 네. 조 단위가 넘으면 삼성전자 입장에서 사실은 대규모 인수합병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사실 반도체 본류 기업인데 반도체 본류 기업 입장에서는 뭔가 핵심적인 사업을 인수하기는 좀 별로 없었고 이렇게 전장용 사업부로 인수했다는 점이 좀 의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번에 에이다스 사업을 인수하면서 우리나라에서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에이다스가 뭐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전장 사업부에 대해서 그 관심이 많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네, 반도체의 삼성전자가 자동차 부품 기업인 GF를 인수를 했다는 게 조금은 좀 의아스럽기도 합니다. 예. 뭐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가 본류인데 전체 영업이익이 한 60%는 뭐 예전에 60%였고 요즘은 이제 반도체가 너무 호황이다 보니 60% 훨씬 넘다고 이제 추정이 됩니다. 예전에는 이제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부가 전체 영업이 60%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언제까지 반도체를 할 것이냐, 왜냐면은 뭐 20나노, 13나노, 4나노 이렇게 줄다 보면은 원자 단위까지로 제어해야 되니까 그거는 사실 어렵다라는 맥락에서 새로운 먹거리, 신수정 사업을 찾으려고 이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전장 사업부라고 볼 수 있는데 삼성전자 전장 사업부에 진출한 게 2015년입니다. 2015년에 진출하면서 당시에도 이제 많은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삼성전자가 새로운 사업부에 진출했으니까 이 사업부에서 매출을 올리고 수익을 남겨야 되니까 삼성전자가 그때 이제 각 부서에 보통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에이스들, 각 부서에 정말 일 잘하는 연구원들을 갖다 차출을 해서 갑자기 자기가 모바일 사업부, 반도체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회사의 어떤 지시에 따라서 하나의 전장 사업부에 몰려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새로운 사업을 전개해보자라고 했던 건 2015년이었습니다. 그러다 2017년에 아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하만을 갖다 인수합니다. 하만이 사실은 그 자동차의 인포테인먼트라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갖다가 총 집결하는 그런 사업부인데 사업 회사인데 그 사업 회사는 인수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삼성전자가 꾸준히 이제 전장 사업부를 갖다 확대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동안 계속해서 챙겨왔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삼성이 이번에 이 에이다스 사업부를 인수했다라는 점이 아무래도 향후 전망이 좀 밝기 때문이 아닐까요? 예, 그렇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뭐라고 밝혔냐면은 에이다스 사업부, 전장 사업부의 전체적인 시장 규모가 올해는 이제 25년 기준으로 한 62조 정도 규모이고 여기서 2030년으로 확대하면 뭐 올해 다 지나갔으니까 뭐 5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4년밖에 안 남았는데 2030년에는 100조, 97조 4천원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삼성전자 밝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액을 들여서 에이다스 사업부에 ZF 그룹의 에이다스 사업부를 인수한다. ZF 사업부 전체를 인수하는 것이 아니고 ZF 사업부에서 에이다스 부문을 따로 이제 떼내서 인수한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 정도 시장이 커가니까 우리도 사실은 그래서 거액을 투자하는 것이야라고 삼성전자가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지금 엔비디아도 그록을 인수를 했는데 좀 비슷한 시기에 이런 일이 있네요. 예, 비슷한 시기에 이제 뭐 규모는 다르지만 삼성전자는 2조 6천억, 그 엔비디아는 워낙 큰 기업이다 보니까 또 그록에 대해서 그 AI 어떤 기업 가치 올라가다 보니까 그록에 대해서 무려 이제 30조 정도, 29조를 투자해서 인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인수를 하기로 했는데 사실은 인수하는 것이 여러 맥락이 있습니다. 뭐 그록에 대해서 LPU다, 뭔가 우리가 보통 이제 GPU, 그다음에 구글의 TPU, 그리고 또 하나 이제 LPU, 거기에 대해서 이제 출원 사업에 있어서 그록에 또 핵심 역량이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인수했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또 다르게 중요한 대목이 무엇이냐면 그록이 이제 채용받고 그록의 내부의 인재인 그 AI 인재들을 갖다가 하나하나
엔비디아가 이제 채용을 하고 사업부를 갖다 키우기보다는 아예 통째로 해당 사업부를 해당 회사에 인수하면 해당 회사에 소속된 인재들을 같이 이제 그 인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대목이 더 크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AI뿐만 아니라 실리콘밸리에서 어떤 특정 사업부가 있을 때 이 사업부를 인수하는 대목은 이 사업부를 인수해서 해당 비즈니스를 뛰어들겠다는 맥락도 있지만 해당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핵심 인력들을 통째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맥락에서 해당 사업을 인수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 그룹 사업부 인수한 것도 역시 AI 인재가 너무나도 이제 귀하고 한 명 한 명을 설득하기 힘드니까 차라리 해당 회사를 인수하겠다. 이런 인재 영입 차원이 크다라고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또 엔비디아의 인수전과 삼성의 또 인수 비교를 했을 때 삼성의 인수가 좀 아쉬운 점이 있다고요? 예. 네. 어떤 점이 아시냐면은 엔비디아는 뭐 시총이 4조 달러 넘어가죠. 이런 기업이 30조를 투자하는 것은 뭐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AI의 어떤 경쟁 사업에서 AI를 할 수 있는 인재들은 너무나도 이제 드물기 때문에 해당 사업부 자체에 인수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 역시 AI 경쟁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AI 경쟁을 왜 하고 있냐? 당연히 반도체 사업에서 HBM에서 삼성전자 뒤처졌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주가가 폭락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세계 최대 대장주인 엔비디아가 여전히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하면서 30조를 투자해서 그러고 인수했듯이 삼성전자 30조를 투자하지 못할지라도 여전히 AI 사업에 집중해야 되지 않냐, 선택과 집중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맥락에서 아쉬운 대목이 느껴집니다. 현재 AI 사업계는 어떤 맥락의 용어가 이제 회자되고 있냐면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현재 엄청난 지분 투자, 엄청난 이제 그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군비 경쟁이다. 군비 경쟁이라는 거는 각국이 예전에 냉전 시절에 뭐 소련과 미국이, 소련과 뭐 중국이 이런 군비 경쟁을 벌였다. 전쟁 용어이죠. 전투 용어인데 이런 군비 경쟁이라는 용어를 이제 AI 업계가 차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현재 AI 업계는 사활, 내가 더 많은 매출 올릴 것이냐, 2026년, 2030년에는 어떤 매출의 영업을 올릴 것이냐 중요하지만 사활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지금 승리하지 않으면은 여기서 이 경쟁에 승리하지만 내가 죽어버리고 마는 이런 사활 경쟁을 벌이겠다. 사활이라는 게 바둑 용어이죠. 그런 사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전장 사업부를 인수를 해서 3조에 가까운 돈을 투자한 것이 맞느냐 이런 대목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AI 인재들을 갖다 채용하기 위해서 AI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30조를 투자했듯이 삼성전자도 그 돈을 갖고 다른 식으로 AI 사업부를 경쟁력 강화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실은 삼성전자가 단순하게 전장사업부가 매출이 30년에 더 올라갈 것이다 라는 맥락보다는 AI에서 어떻게 하면 더 살아남아서 30년에는 삼성전자 사활을 걸고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대목에서 삼성전자 현재를 바라봐야 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HBM과 같은 또 중요한 부분에 조금 더 돈을 지금 이 전장 사업부에 쓰는 돈을 그쪽에 조금 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얘기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인수전 이 삼성전자의 어떻게 보면 차량용 반도체 부분이 강화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지금 시점에선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헤드라인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헤드라인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인데요. AI 경쟁 속에서 반도체가 이 축복일까 아니면 또 다른 불안의 시작일까라는 블룸버그 기사입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나 보니까 AI 기대 다시금 이제 재점화되고 있죠. 지금 그래서 국내 증시도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주가가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트럼프 대통령 여기 지금 이 시점에서 AI 경쟁이 인류 미래를 가르는 분기점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반도체 호황 속에 그림자도 있다라는 분석인데요. 공급 과잉 우려가 다시금 부상이 되고 있고 또 수급 불균형이 현실화될 경우에는 시장에도 미치는 그 충격이 더욱더 커질 수 있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도 블룸버그가 내놓았습니다. 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AI 버블론이 다시 이제 가라앉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주가가 또 올라가는 분위기죠.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한 두 달 정도 사실은 AI 버블이라는 것이 나오고 그다음 AI 버블에 대한 어떤 근거가 되는 것이 그 분식회계. 그 마이클 버리가 먼저 지적을 했죠. 엔비디아 분식 해결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한번 또 충격을 받으면서 주가에 좀 이렇게 출렁거리는 역할을 했고, 그다음에 그 앞에서는 오픈 AI가 사실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야, 그 니네 돈이 없구나. 그러면서 이제 또 AI 버블론이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출렁거림이 심했는데 사실 이 모든 출렁거림에 보단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볼 수 있냐면은 금리를 인하할 것이냐, 금리가
여전히 이제 동결될 것이냐 이런 관점에서 출렁거린 것이지 아까 말한 것은 사실은 뭐 하나 주가가 떨어지니까 아까 말한 금리 말고 다른 맥락에서 해석하고 싶은 분들의 하나의 끼워 맞추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의 어떤 실적이 나오니까 그 모든 것이 이제 그 AI 버블론이 진화되면서 AI 버블론 자체가 버블이었다라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한 5거래일 동안의 주가 차트를 보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올랐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는 한 이제 5% 정도 올랐고요. 삼성은 4% 올랐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대장주를 할 수 있는 엔비디아는 8%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시총이 4조 달러가 넘는 기업이 5거래일 동안 8%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AI 버블론이 사실은 버블이다, 실체가 없다 이런 인식이 확대되면서 주가 상승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됩니다. 네, 지난 2달간의 불안은 투자자분들이 가장 잘 아실 텐데 우리 모두가 지금 AI 쪽으로는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의 불안이 굉장히 컸다 이렇게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시장의 불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 많은 인류 역사상 우리가 농업혁명, 그다음 산업혁명 있을 때 우리가 주식 투자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때는 경험이 없고 그나마 우리가 좀 비슷한 시기에 경험했던 것은 99년에서 2000 넘어가는 닷컴 버블이었습니다. 그때를 언제나 복귀를 하면서 지금의 AI 버블을 갖다가 이렇게 해소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시장이 뭔가 불안하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너무 과민 반응이다. 생각보다 주가가 불편하게 떨어졌다. 이런 이제 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망이 나오는 것은 또한 어떤 측면이냐면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번에 이제 AI 어떤 산업혁명을, AI가 이렇게 혁명을 갖다가 뭐라고 규정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지난 11월 달에 이제 백악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현재 AI 산업혁명 갖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규정했냐? 제네시스 미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제네시스 미션이라는 것은 제네시스는 성경의 창세기를 제네시스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창세기라는 거는 인류가 우주가 없었다가 우주가 생겼다가 제네시스 아닙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무에서 유를 엄청난 가보지 않은 길을 갖다가 그 우리가 걷고 있는 그런 시기를 갖다 거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이 사활을 걸고 현재 AI 시대를 통과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온 것이 백악관 홈페이지에 나온 것을 제가 캡처해서 올렸습니다. 그 정도로 사실은 백악관이 공식적으로 현재의 어떤 시기를 갖다 규정하고 있으면서 미국 국민들에게 AI가 우리가 이 정도 중요해. 그래서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집권 내내 AI에 대해서 우리는 야심차고 가열차게 그리고 모든 것을 재원을 갖다가 여기다 투자해서 진행해 나갈 것이야. 이런 것을 대국민에게 천명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이 반도체가 지금 수혜 업종으로서 매출과 주가가 굉장히 오르고 있는데요. 좀 분석을 부탁드릴게요. 예. 그래서 좀 전에 이 코너를 시작할 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블룸버그가 지금 반도체가 AI 혁명 때문에 엄청난 호황을 누리고 네. 있다.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언제나 또 하나 우리가 이제 반도체 역사를 아는 분들이라면 이 호황의 기저에 생긴 불안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라는 건 엄청나게 언제나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월봉 차트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삼성전자 월봉 차트 보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주가가.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스멀스멀 하면서 갑자기 불안감이 현실화되면서 주가 폭락을 합니다. 지금 이제 그 삼성전자 월봉 차트인데 네모난 검정색 박스가 뭐냐면 치킨 게임을 벌였을 때 삼성전자 주가가 떨어졌을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벌써 몇 번에 걸쳐서 엄청난 이제 그 주가가 떨어졌었는데 그 다음에 보면은 가장 최근이 이제 22년인데 그때도 삼성전자 주가가 10만 원 가까이 돌파할 것 같았습니다. 그때도 이제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슈퍼사이클의 얘기가 나오기 한 달, 두 달 만에 갑자기 삼성 주가 폭락을 해요. 폭락하니까 많은 주주들이 엄청나게 손실을 보고 마음앓이를 하고 잠을 못 이뤘죠. 이것이 무엇이냐? 반도체 역사다. 그러니까 이걸 아는 블룸버그가 지금 엄청난 AI 혁명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가 올라가고 삼성 SK하이닉스는 올해도 사실 엄청난 주가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역사를 아는 삼성전자나 반도체 역사를 아는 블룸버그 입장에서는 불안하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 특이한 점이 무엇이냐면 네모난 박스 말고 파란색 박스 있습니다. 가장 근접해 있던 파란색 박스가 있었는데 이때 주가 폭락을 했는데 이때는 반도체의 업황이 내려갔기 때문이 아니고 이때는 HBM 사태를 삼성전자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려간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삼성전자가 꽤 많이 가슴앓이 했었습니다. 이건 약간 예전과 다르다. 예전과 다른 부분을 이번에 또 한번 다시 해석해야 된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부작용이라고 한다면 지금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서 이미 이제 내년 스마트폰 생산량이 감소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이러한 우려를 안고 지금 또 치킨 게임이 벌어진다면 예전과는 좀 다른 양상이 이어질 것 같은데요. 예, 예전과 다른 양상이라는 특히 삼성전자가 중요한데 삼성전자 아까 말씀드린 차트에서 치킨 게임 벌어질 때마다 삼성전자는 감산을 한 적이 없어요. 감산을 하지 않고 오히려 물량 건설을 펼치면서 후발주자 4등, 3등 기업들을 도태시키려고 온갖 애를 썼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 파란 박스 말고 그 전에 했었던 그 네모난 박스 가장 가깝게 했던 치킨게임에서 삼성전자 유일하게 감산을 했습니다. 되게 이례적이죠. 감산을 하면서 SK하이닉스가 숨통을 트일 수 있었고 곧이어 닥친 HBM 혁명 때문에 SK하이닉스가 지금 D램에서 삼성전자 제치고 1위 기업이 됐습니다. 이걸 삼성전자 수뇌부가 망각한다면 예전과 다르게 2030년쯤에 다시 치킨게임 벌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증설을 하겠다고 얘기했으니까요. 그럼 치킨게임 벌었을 때 삼성전자가 예전처럼 우리 감산하지 않을 거야. 우리 물량공사 밀어붙일 거야. 라고 했다가는 삼성전자에게도 엄청난 파국이 일어날 수 있다. 삼성전자의 파국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게 엄청난 그 국가적인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주지하면서 삼성전자에게도 알람을 갖다 수치로 내보내야겠습니다. 네, 반도체는 분명히 이 수혜가 있는 업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걱정되는 부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시장이 지금 좀 냉정하게 판단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히든글로벌 오늘도 조우진 탁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습니까? 12월 26일 이제 벌써 금요일입니다. 자, 정말 이제 며칠 안 남았네요. 자, 오늘 이데일리 신문에 나온 내용들 중에서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좀 참고가 될 만한 내용들 또 오늘도 4가지 기사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기사. 서학개미 비과세 효과 길어야 한 달 국장 수익성 개선이 우선이다. 이제 이 기사는 지난주 수요일이었죠. 24일 날 외환 당국이 아주 강력하게 시장 개입 의사를 밝혔죠. 그리고 이제 보니까 금액이 그날 30원 넘게 떨어졌으니까요. 원달러 환율이. 이거는 그냥 단순한 구두 개입 외에 아마 시장의 일부 개입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그거를 이제 당국에서는 이제 공식화하지는 않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어디서 달러 물량이 엄청나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급격하게 시장이 좀 떨어졌다. 원달러 환율이 떨어졌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얼마나 갈 거냐 이 부분에 대한 관심들이 사실은 제일 많은 거죠. 일단 원달러는 이렇게 하락을 하고 즉 원화가 이렇게 강세를 보이니까 보통은 엔화가 움직일 때 뭐 엔화가 떨어지면 우리도 떨어지고 엔화가 올라가면 우리도 올라가고 뭐 이런 식이었는데 거꾸로 원화가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니까 지난 수요일 날 24일 날에는 엔화도 강세를 보이는 엔달러 환율도 하락하는 뭐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지난 수요일 날 원달러 환율의 이 급락이 글로벌 시장에 상당히 여러 가지 영향이 있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고 특히 이제 아시아권에서 그런 거죠.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일단 첫 번째로 해외 이제 투자하는 서학개미들이 국내에 들어올 때 내년 1분기까지 갖고 있던 거를 팔아서 국내에 가지고 와서 그걸 주식에 투자한다고 하면 양도세 100% 면제고요. 2분기까지 하면 80%, 3분기까지 가져오면 60%까지 양도세를 면제해 준다라고 얘기를 좀 한 게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서학개미들이 해외 투자를 할 수는 있는데
결국 투자하다가 이제 거기서 이익을 실현하고 국내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면은 그만큼 인센티브를 주겠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200만 원까지만 비과세고 200만 원 넘어서부터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22% 양도세를 내니까 꽤 셉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의미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해외 자회사들의 배당금 입금불 산입률, 이게 말이 되게 어려운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해외에서 돈을 벌어서 이제 배당을 하게 되는 그 배당금을 국내로 가져올 때 이제 세금을 매겼는데 그 세금이 지금 95% 면제인데 이걸 100%까지 5% 이 비과세를 또 높여주겠다. 100% 비과세 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해외에서 이제 배당을 받은 국내 기업들이, 왜냐하면 국내 기업들도 해외에서 자기들이 직접 돈도 벌지만 어디 투자한 거에 대한 배당금 받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외 자회사들이 받은 배당금을 국내로 보통 가져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데 지금은 달러가 계속 올라가니까 그 돈을 국내로 굳이 안 가져오죠. 그래서 원화로 바꿀 필요가 없죠. 갖고 있으면은 계속 달러 가치가 올라가는 거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국내로 가져오게 되면 아예 비과세를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들어오는 달러 국내 수요 국내에 들어오는 유익 부분도 좀 있을 거고요. 이렇게 하면 뭐 대략 해외 투자금 10% 정도만 국내에 유입이 돼도 한 200억 달러 정도가 돈이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내년부터 마스가 뭐 하여간 미국에 대한 이 한미 이 어떤 이 관세 협상 때문에 매년 한 200억 달러 전후 정도를 미국에다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금액이 상쇄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가 원달러율이 이렇게 좀 올라가고 있는, 즉 원화 가치 하락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앞으로 내년부터 5년 동안 매년 200억 달러씩 미국에다가 돈을 갖다 넣어야 된다. 즉 200억 달러의 달러가 국내에서 만들어져서 그게 미국으로 가야 된다. 이 얘기 때문에 그런 거. 이게 굉장히 밑에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 문제가 이렇게 되면은 얼추 해결이 되니 그러면 이제 원달러 환율의 이런 급등 상황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제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부에서는 좀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서학개미 비과세 효과가 뭐 길어야 한다. 이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국장의 수익 개선이 우선이다. 이 얘기는 결국은 서학개미들이 미국에 투자를 할 수도 있고 한데 지금보다 미국보다는 국장에서 투자 수익률을 더 낼 수 있는 구조가 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서학개미의 지금 같은 이런 엄청난 투자 규모는 좀 줄어들 것이다라는 거고요. 사실은 또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포트폴리오를 국장에다만 한정하는 게 적절한 자산 배분은 아닙니다. 해외 투자도 좀 일부는 좀 하고 뭐 투자 규모가 뭐 억대가 되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 다 국장에 투입하는 것보다는 리스크 해지 차원에서라도 미장이나 이런 데처럼 비교적 안정적인데 좀 투자하는 것도 필요한데 국장의 수익률이 계속 좋게 나온다 그러면 미장에 대한 투자 비중을 줄이겠죠. 당연히 국장의 수익률이 훨씬 높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조가 결국 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얘기, 미국이 먼저 간 산타 한국도 올까요? 네. 미국은 확실히 좀 산타랠리가 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올랐죠.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번 주 내내 24일까지 계속해서 좀 미국 시장은 좀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우리는 사흘간 오르다가 24일 날 주춤한 뭐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랠리에 좀 주춤 브레이크가 좀 걸린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이제 연말이니까 부담스러운 부분들도 좀 있고요.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긴 한데 미국 시장은 어쨌든 올랐다는 거고 우리는 조금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산타랠리가 이제 끝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정말 오늘부터 이제 남은 시장 이제 사흘밖에 안 남았습니다만 이 시장 하고 그다음에 내년 초 이른바 이제 산타랠리 이게 이제 연초 장의 어떤 상황까지 갈 거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되겠는데요. 두 가지 면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이제 마켓 시그널에서 자세히 얘기가 나왔겠습니다만은 일단 미국 시장의 분위기가 우리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많이 주는 기술주, 특히 이제 AI와 반도체 관련들 중심으로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앞서 뭐 자세한 이야기 나오던데 여러 가지 뭐 반도체와 관련된 AI와 관련된 긍정적인 분위기가 다시 좀 살아나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일단 우리 시장에 기본적으로 투자 심리를 회복하는 도움이 될 거라는 거고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이들 대형주들이 갈 수 있는 분위기가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입니다. 이 표가 이제 그 내용인데요. 코스피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이제 오른쪽으로 보시는 거죠. 외국인이 2조 5,900억 이거는 22일, 23일 이틀만입니다. 기관도 2조 1,000억 샀죠. 근데 24일 날, 그러니까 장은 떨어졌었던 24일 날 외국인이 5천억 넘게 샀고요. 기관도 2천억 넘게 샀습니다. 그래서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규모를 합치면 5조가 넘습니다. 반면에 같은 기간 동안 개인은
이 4조 6,700억 요거 했고 그다음에 엊그제 5천억 넘게 또 팔았으니까 합하면 이제 개인은 한 5조 한 3천억 정도 팔았더군요. 그러니까 5조 원 정도씩 해서 외인과 기관은 샀고 최근 산타랠리 크리스마스 앞두고요. 개인은 그만큼 팔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외국과 기관이 어쨌든 주도를 해서 올해 우리 장이 이렇게 4천선 넘었던 걸 감안한다고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그런 뉴욕 시장에서 AI 관련주들의 강세, 회복, 반등 이 부분과 외국인 기관 수급의 어떤 쌍끌이 매수 이 두 가지를 합한다고 그러면 우리 시장도 이 연말 연초 랠리가 있을 수 있다. 이른바 산타 랠리가 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담아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얘기는 이 우선주 얘기인데요. 최근에 한화 갤러리아 우선주가 5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을 해서 이게 되게 화제가 좀 됐었습니다. 근데 이 한화 갤러리 우선주뿐만 아니라 여기 표 이제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될 텐데요. 한화 갤러리 우선주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동부건설 우선주, 금호건설 우선주, 태영건설 우선주가 다 비슷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들 종목의 특징은 뭐냐면 일단 시총이 작습니다. 60억, 70억밖에 안 되니까 당연히 유통되는 물량이 적죠. 그러니까 몇 주만 가지고도 주가가 굉장히 급변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고 아무래도 우선주되다 보니까 연말 배당이니 뭐니 이런 어떤 내러티브가 만들어지는 것도 좀 영향이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하나 갤러리아 우선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5거래일 동안 270%나 오르기도 했는데 문제는 이들 종목이 보통 우선주는 본주보다 주가가 좀 낮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이들 종목은 본주보다 주가가 오히려 5배 내지 6배나 더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런 종목들 조심하라는 얘기죠. 결국은 이렇게 아무래도 물량이 적다 보니까 유통 물량이 적고 하다 보면 내가 뭐 잘 잡으면 이렇게 갑자기 짧은 기간에 수익을 낼 수도 있죠. 근데 그런 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부분 이런 거 보고 이거 괜찮다고 따라 들어갔다가 물리는 경우가 유통 물량이 적으니까 잘못 들어가면 물린다는 겁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심하시라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화 얘기를 좀 해보죠. 트럼프가 콕 집은 한화 필리조선소 핵잠 건조 준비 끝났다. 네. 지금 미국은 2052년까지 66척의 핵 원자력 잠수함을, 그러니까 원자력 잠수, 핵잠이라고 짧게 얘기하죠. 이 원자력 잠수함을 건조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여기에 또 뭐 골든 플리트라고 그러죠. 황금 이 함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한 건데. 이렇게 해가지고 미군의 해군력을, 미 해군의 이 군사력을 대폭 증강하겠다 이런 계획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이 하나 필리전소 관련돼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 하나오션 주가가 그래서 급등을 지난 크리스마스 전에 하기도 했었죠. 지금 하나오션 필리전소의 대표가 누구냐면 미군 해군 소장 출신으로 미 해군의 이 함정 프로그램을 직접 진두지휘했던 사람입니다. 톰 앤더슨 사장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하고 우리는 준비가 다 됐다 하나는 그래서 미국이 핵잠수함 이거 하는 거 우리랑 같이 하면 필리조선소에서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연간 한 2척 정도 핵잠수함을 만들어야지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52년까지 66척의 핵잠을 새로 좀 건조하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의 이 필리조선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준비가 다 됐다. 이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걱정스러운 거는 좀 뭐 이제 변수가 되는 게 뭐냐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우리나라는 그때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죠. 우리는 이제 한국에서 미국의 핵잠을 만들길 원하고 미국은 당연히 미국에서 만들기 원합니다.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찝었던 것도 하나 필리전소 얘기를 했던 거고요. 이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1,500억 달러 규모의 이 마스가 프로젝트 이게 구체안이 아직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협의 중이라 하는 건데 뭔가 이견이 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아직은 뭐 안개 속에 있긴 한데 결국은 갈 수밖에 없는 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하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 국내 조선업계들이 앞으로 적어도 20년, 뭐 10년에서 뭐 한 30년까지의 일감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좀 오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좀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은 어제 잠시 성탄절 연휴를 맞아서 쉬고 왔었죠. 그 사이에 뉴욕 증시는 현재 시각으로 24일 3대 지수가 일제히 이 산타랠리의 시작을 기분 좋게 열어줬습니다. 특히나 마이크론이 이날 3.7% 가까이 급등하면서 전반적으로 이 메모리 쪽에 관련된 그런 기대감들을 강화시켜줬는데 과연 오늘 흐름은 어떻게 흘러갈지 이 김장열 유니스토리 자산운용본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이제 1월 초입니다. 1월 8일이죠. 얼마 남지 않은 삼성전자의 이 잠정 실적 발표 예정. 이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있을 것 같은데 우선은 뭐 프리뷰만 봤을 때는 삼성전자 4분기만 했었을 때 영업이익이 뭐 20조 원 이렇게 넘어가는 외부 증권사들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그 꾸준히 삼성전자뿐만 아니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네. 4분기 전망에 대해서 올라왔습니다. 최근에 그 국내 기관 중심으로 최근에 올라온 거는 보통 18조 중후반에서 네. 19조까지 나와 있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쵸. 컨센서스보다는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지만 시장에서 만약 시장에 이렇게 위스퍼 넘버라 해서 사람들끼리 이 정도 이상은 될 수도 있지 않아라고 하는 그 기류는 한 20조를 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시장의 서프라이즈라 하면 20조 정도는 넘어야지 서프라이즈가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겠다라는 20조가 기대. 선이군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어저께 우리 그 크리스마스였잖아요. 그쵸. 이게 크리스마스 직전에 나온 건지 오늘 아침에 나온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23일 제가 오전까지는 24일 오전까지는 몰랐던 거지만 네. 외국계 모 증권사에서 나온 리포트의 실적 전망은 꽤 높습니다. 21조 정도로 제가 21조요. 네네 네. 이렇게 나온 걸로 예측을 하고 물론 하이닉스도 지금 최근에 높아진 16조 중반 정도의 예측보다는 한 단계 높은 17조 중반 정도로 최근에 리포트가 나온 것을 제가 확인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둘 다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네. 높다는 거고 그 다음 질문에 나오실 것 같습니다만 그러면 17조 뭐 20조 넘어가면은 곱하기 4개 하면은 내년도는 그 이상이 되는 그쵸.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그 다음 내년에 대한 전망까지도 이어지는 그런 분위기다. 좋은 전망으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뭐 내년에 영업이익 200조는 양사가 합쳐서 가뿐히 좀 넘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뭐 실적이라는 것은 사실은 반도체 가격의 등락이 있기 때문에 그쵸. 1분기까지는 가시거리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겠죠. 1분기는 4분기보다 더 높은 걸로 네. 많이 뜰 겁니다. 왜냐하면 4분기가 지금 10월, 11월, 12월인데 12월에도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연장선은 1월로 시작하잖아요. 당연히 만약에 이 4분기가 20조다. 아니면 17조다 하면은 아마 내년 1, 4분기는 그 레벨보다도 최소한 10% 이상 올라간 상태에서 시작할 거기 때문에 네. 그 올라간 상태 곱하기 4개를 하느냐 마느냐 그 내년도 하반기하고 올해 내년 상반기하고도 어떻게 보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네. 단언할 수 없습니다만 지금 컨센서스 나와 있는 최근에 거 나와 있는 기준으로 했을 때는 보통 삼성전자가 이제 100조, 110몇 조, 하이닉스가 한 80조 얼마 된데 그 네. 레벨보다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을 비친 게 있기 때문에 네. 합해서 200조라는 것 예측을 현재 입장에서는 가능성이 있나라고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점점 더 가이던스가 올라가는 추세니까요. 네네. 앞으로도 충분히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레인지인 것 같습니다. 이제 밤 사이에, 그러니까 휴일 사이에 나온 이슈도 살짝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뉴욕 증시에서 24일이죠. 네. 마이크론이 3.7% 올랐다. 제가 오프닝 때 말씀을 살짝 드렸었는데 이게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측에서 가격을 한 20% 올린다. 이거를 완전히 좀 고객사에게 전달을 하면서 마이크론이 오른 거지 않습니까? 네네. 오늘 이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자체에도 상당한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영향이 있죠.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네. 밸류에이션이 지금 그 마이크론이 주가가 많이 올랐죠. 지금 그쵸. 300불 이렇게 280불 정도인데 얘네들의 그 목표 주가에 대한 컨센서스도 한 일주일 전에 실적 발표되기 전에 한 270불 대해서 최근에는 네. 300불이 평균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평균 목표 주가 대비 아직도 낮은 거고 네. 최근에 나온 목표 주가는 330불, 50불, 80불까지 나와서 350불, 80불 목표 주가 가더라도 PER이 10배, 11배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추론이 되고 있어서 그러면 한국의 삼성하이닉스도 10배, 11배는 바로 못 가더라도 8배, 10배는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한다면 당연히 펀더멘틀적으로 삼성하이닉스가 8배, 10배를 쳐주면은 기본적으로 하이닉스는 60만 원 이상, 70만 원, 삼성전자는 기본적으로 한 12만 원 정도 플러스 알파 이렇게 계산이 되어지기 때문에 네. 그걸 반영하는 속도만 남아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한마디로는 마이크론과 손에 손잡고 이렇게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다만 하이닉스가 투자 경고의 그렇죠. 해제가 24일자로 해서 오늘 풀려야 되는 원래 시점인데 네. 24일날 종가가 그 기준에 못 미치게 약간 단돈 높아. 1,000원 차이로 좀 불발이 됐죠.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거를 뭐 오늘 장중에 특별한 조치로 해서 해제되지 않는 한 오늘까지는 투자 경고
경고이거든요. 그 얘기 뭐냐면 오늘도 주가가 계속 올라간다면 내일도 투자 경고고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뚫을 정도로 이걸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는 좀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SK 하이닉스의 투자 경고 해제 이슈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네, 투자 경고라는 걸 그거 무시하고 주가가 안 올라간다는 게 아니에요. 네, 계속 네, 올라가면서 네. 아예 계속 투자 경고해. 나는 계속 그쵸. 사겠어 하면은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60만 원 못 가게 막을 수는 없어요. 다만 예전처럼 쉽게 올라가지를 못할 수 있는 가능성에서 염려하는 거는 투자 경고라는 게 뭐죠? 미수. 아니면 이렇게 미수로 사는 거 이런 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쵸. 이런 게 되면 이게 투기 세력 내지는 약간 레버리지하는 그런 사람들을 못하게 하는 조치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주가가 그런 측면에서 다소 좀 억눌려져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상승 탄력이 조금 둔화될 수 있다는 거지 상승 자체가 막힌 거는 절대 아니다. 뭐 이렇게 네, 해석을 해볼 맞습니다. 수가 있겠습니다. 다행인데 그러면 이제 이어서 2025년 올해에 이어서 내년까지도 이런 AI 반도체 랠리가 지속이 될지 비슷한 이런 기울기로 갈지가 궁금한데 뭐 소부장이나 전력 인프라, 로봇 이쪽으로 좀 테마성 섹터로 또 다시 한번 수급이 퍼지는 모습이 요새 나타나잖아요. 네네네. 뭐 약간은 좀 약발이 떨어진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까요? 내년에?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반도체 30% 시가총액이 30% 넘어가고 있는데 네. 다른 반도체나 AI 관련되는 뭐 이수페터스 이런 것도 다 포함해서 했을 때 그 시가총액이 삼성 하이닉스에 대비했을 때는 뭐 4분의 1, 5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주종은 삼성 하이닉스를 기준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네. 다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어느 정도 올라오고 나면은 당연히 틈새 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반도체 업체가 투자로 연결되지 않을까. 돈을 벌었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투자를 한다고 주가가 생각을 해서 미리 오른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네. 실질적으로 투자를 얼마나 공격적으로 해주느냐에 대한 스탠스가 확인되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그거는 다소 내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요. 네. 그 시점은 삼성하이닉스가 실적 발표되면서 얼마나 자신감을 보여주냐는 거니까 지금 당장에 12월 말이 아니더라도 1월 하반기 연말에 1월 끝에 분기 실적 삼성하이닉스가 할 때 어떤 아까 캐펙스에 대한 얘기를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목표 주가하고의 소부장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목표 주가하고 괴리가 생각보다 빨리 붙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땐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요. 네. 우리만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좋아하는 게 외국인도 좋아하지만 한국의 소부장은 미국의 또 반도체 장비하고의 상대적인 그쵸. 비교도 있기 때문에 네. 10개 중에서 아주 쉽게 먹을 수 있는 종목은 한 30% 정도이기 때문에 가릴 줄 아는 눈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좀 약간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 실제로 연기금리 뭐 12월 달에 반도체 투톱은 팔았는데 소부장 쪽은 또 많이 샀더라고요. 네. 이제 1월 6일에 바로 CES 2026 이게 사실상 세계 최대 뭐 가전제품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뭐 하이마트 이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네. 아니죠. 사실 이게 최근 완전 이 IT의 동향을 보여주는 그런 키노트 같은 자리입니다. 네, 맞습니다. 어떤 거에 좀 관전 포인트 집중해 볼까요? 뭐 가장 큰 거는 이제 AI, 로봇 뭐 네. 이런 거라고 보여드리고 자율주행까지 우리가 잘 아는 종목, 특히 11월부터 올라갔던 그 종목들의 연장성산입니다. 삼성하이닉스 대형 주식들이 발표하는 것도 안 중요한 거 아닙니다만 네. 무게 중심은 당연히 로봇하고 자율주행 이런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쪽에서 어떤 그 새로운 거 아니면 새로운 어떤 그 M&A 내지는 뭐 얼라이언스 이런 게 맺어지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볼 수 있겠고요. 거꾸로 얘기하면 너무 많이 오른 주식은 CES 1월 6일, 9일 그 전후로 해가지고는 차익 실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직 그때까지 한 닷새가 있으니까요. 네. 그것도 한켠에는 보시고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오른 종목보다는 조금 더 억눌리거나 잠깐 쉬거나 오히려 그럴 수 있고 이미 포지션을 전혀 안 했다면 오히려 CES 직후에 노려보시는 것도 일부 종목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세론이 나오니까 거기에서 저가 매수를 좀 할 수가 있겠군요. 네, 그러면은 이 여러 가지 섹터들이 있습니다만 뭐 로봇이나 AI, 반도체, 뭐 자율주행 등등 어떤 섹터가 제일 좀 수혜를 많이 받을까요? 뭐 1월 주가 1월 본다면 실적이 발표되는 삼성하이닉스의 반도체. 네. 그 다음에 로봇 아까 자율주행은 1월 그 중순 정도의 프로핏 테이킹 가능성이 있다는 것 생각하고 바이오가 1월 12일부터 15일 날 있는 JP 모건 헬스 그쵸. 컨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조금 억눌리는 목표 주가의 흐름이 조금은 살아나지 않을까 싶어서 반도체, 로봇 그다음에 바이오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지나친 포지셔닝을 전혀 안 한 상태라면은 늦게 들어갔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네. 내가 사는 시점에 누군가 셀더 뉴스 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한켠에는 갖고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반도체, 로봇, 바이오 순으로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실제로 보면요, 최근 들어서 키워드가 좀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옛날 네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TV나 모빌리티, 뭐 스마트폰 이쪽에 많이 중심이 됐었다면은 네네. 요새는 이 AI를 중심으로 좀 재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확실히 좀 올레드 쪽 같은 TV 쪽 이런 테마들, 옛날에 이슈가 됐었던 테마들은 이번에는 좀 각광을 못 와, 받을까요? 예. 완전히 바뀌었고요. 네.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바이오 정도이고요. 바이오는 헬스 컨퍼런스 쓰는 거고 네. CES까지는 요거 로봇 반도체, 자율주행 이겁니다. 네. 나머지 굳이 얘기하면 뭐 양자나든지 우주 관련되는 쪽에 연결성이 그렇죠.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특히 최근에 우주 관련되는 게 많이 들썩들썩했었죠. 네. 그리고 관련되는 또 투자 벤처 회사들도 올라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은 단기적으로는 좀 과하게 올라간 주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CES 모멘텀 때문에 추가하기보다는 눌렸을 때 접근한다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넘버가 나오거나 이미 좀 확인이 된 중심으로 하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인데 한국에서는 사실은 자율주행과 로봇이 아주 퓨어하게 그 섹터에 확실히 온전하게 됐다는 주식이 많지가 않아요. 죄송합니다만 한국의 주식을 만약에 이런 테마성으로 한다면 한국 주식은 30, 미국 주식을 70을 하는 게 맞고요. 네. 반도체는 한국이 싸기 때문에 네. 5대5 정도로 가져가도 크게 무방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기업들의 밸류가 현재 상당히 아직까지도 좀 낮다는 의미겠죠. 그러면 이제 반도체주도 좀 1월 효과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원래 1월 효과라고 하면 코스닥 쪽이 더 수혜를 많이 입었잖아요. 네네네. 이번에는 코스피에 특히나 반도체 쪽이 좀 효과를 톡톡하게 더 많이 볼까요? 이게 오늘이 목금 금요일이잖아요. 그다음 그렇죠.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있을 수 있습니다. 3일 동안 많이 오르면 네. 1월달 효과가 조금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겠고 좀 적으면은 투경 해제되는 거 중요하니까 네. 그러면 또 1월에 알 수 있고 뭐 조삼 모사 나쁜 의미가 아니고 그럴 수 있습니다. 뭐 3일 동안 열심히 오르고 1월 달도 계속 오르고 계속 연속으로 고할 수 있겠죠. 어쨌든 반도체는 페이버러블한 상태이고 다만 목표 주가의 괴리에서는 이제는 그것도 한 85% 정도는 왔기 때문에 속도가 계속 좋을지는 CES가 분기점이 될 것 같아요. 네. 얼마나 새로운 게 나오느냐 아니야 넘버가 중요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하고 1월 5일까지 하고 1월 6, 7 다음에는 또 바뀔 수도 있고 그러다가 다시 1월 말에 실적 확인되면서 다시 바뀔 수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환율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환율이 진짜 의미 있게 내려간다, 원화가 강세된다고 컨센서스가 잡힌다면은 네. 그러면은 반도체 중심의 랠리 다음에는 아까 스몰이라든지 상대적으로 다른 섹터로의 다양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뭐 조선이나 뭐 원전 이쪽 말씀이신가요? 뭐가 됐던 간에. 네. 근데 문제는 그 환율이 안정화 추세가 아니고 들쑥날쑥하고 붙는다. 한마디로 세력상에 붙는다 하면은 거기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그냥 실적 나오는 반도체 중심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 환율에 대한 이펙트에 대해서는 지난주가 아니죠. 그저께까지는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쵸. 1월 한 첫째 주까지의 흐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우리가 원래 예측한 게 1,400 이하까지 가는 거를 그렇게 빨리 예상을 보통 사람들이 안 했기 때문에 그쵸. 여 레벨에서 얼마 정도 1월 중순까지 치고박는 공방전에 따라 갖고 넌 반도체 중소형주 섹터의 다양화가 될 것인지 말 네. 것인지는 한 2주 정도는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실 또 환율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환율이 또 저희 쉬어가는 그 휴일 이틀 사이에 거의 뭐 30원, 40원 가까이 크게 내려왔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제 그거에 대한 외인들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오늘이 첫날일 첫 번째 것 날이죠. 같은데 그렇습니다. 특히나 오늘 어떤 쪽 수급을 어떻게 좀 지켜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원래 사야 되는 건데 네. 외국인이 예를 들어서 오늘 500개를 산다. 근데 과거 같은 경우는 환율이 1,480일 때는 반도체 중심으로 500개 중에서 400을 샀다. 그렇죠. 근데 이것이 다양화된다면은 그러니까 좀 반도체하고 non 반도체가 조금 균형을 맞추는 정도로 다양화되게 외국인이 매수를 한다면은 네. 환율에 대해서 원화가 강세될 수 있는 정부의 그 정책에 대해서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한다고 볼 수 있겠고 네. 그렇지 않고 여전히 반도체 중심이라면은 환율 안정화되는지는 자기네들도 지켜보자 이렇게 네. 볼 수 있기 때문에 스탠스가 거기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외인 수급 중에서도 이제 반도체랑 논반도체 그 사이의 비율이 얼마나 좀 개선이 될지 이게 네. 얼마나 좀 논반도체 쪽으로 수급 쏠림이 완화가 될지 네. 체크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네, 좀 그렇습니다. 환율에 대한 센티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저번에 보면은 뭐 기관 같은 경우엔 지금 네. 수급이 어떻게 될까요? 기관은 이미 그저께 네, 확인이 됐죠.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 기조가 유지될 겁니다. 네. 기관은 순매수 기조로 가능성이 있고요. 아마도 전고점 부분 정도 가면은
그러면 또 다른 생각 가질 수 있겠죠. 네. 우리 코스피 지수로 4,200, 4,250. 근데 그 정도가 아니면은 일단은 긍정적인 톤을 유지할 가능성이 기관은 조금 더 있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네. 이게 며칠 안 남고 휴가들을 갔기 때문에 그쵸. 거래량은 아주 크지 않기 때문에 또 지나치게 또 흥분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네, 기관 쪽은 상당히 또 긍정적이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좀 전에 CES 모멘텀 관련해가지고 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CES 관련해서 이게 끝난 다음에 뉴스에 팔아야 하는지 아니면은 지금 바로 저점 매수에 들어가야 하는지 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네요. 지금은 저점이 아닙니다. 그쵸, 사실 저점은 이미 포지션이 있었어야 되고요. 지금 네. 사는 건 별 의미는 없습니다. 네. 지금 사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사는데 딴 사람이 팔 사람이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얘기가 시장에 나왔을 때 이미 늦었어. 네. 늦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포지션을 취하지를 않거나 하나도 없다면은 주가가 또 내려갈 때 내려갈까요? 아까 안 내려가는데 어떻게 포지션을 취해요? 할 수 네. 없죠. 갖고 계신 거 있고 연말에 공부 열심히 하신 다음에 CES에서 프라핏 테이킹 나오는지 환율에 따라 그 외국인이 그래도 늦게나마 외국인들도 넌 대형주로 가는지를 보고 접근하실 필요가 네. 있습니다. 아직은 판단하기 이릅니다. 그럼 사실 CES가 하루만 열렸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며칠 동안 쭉 이제 주간으로 진행이 되는데. 나흘이죠. 네, 그렇죠. 나흘이죠. 네. 그러면 보통 거기에서 이제 세론 현상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중간에 나오나요? 아니면 완전히 끝난 다음에 좀 그렇게 나올까요? 통계까지는 모르겠고요. 네. 일단 그 주가가 미리 오르면은 네. 당일날 나오고요. 주가가 많이 안 오르면은 끝나고 나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얼마나 좀 주가가 오르냐 그것도 AI 반도체 쪽이 그렇죠. 좀 상당히 예,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김장열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본부장 모시고 자세한 투자 전략 세워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에 이어지는 마켓나우 1부에서 오늘 투자 전략 긍정적인 소식 가득 있으니까요. 반드시 챙겨가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 유익한 소식 들고 찾아올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